장례식장의 고요함을 깨뜨린 건 고급 외제차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검은색 벤틀리에서 내린 한 할머니가 영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죠. 70대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손에는 하얀 국화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녀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남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넨 순간이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장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째 딸이 벌떡 일어섰죠. 그들은 평생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실한 가장, 한 여자만 사랑한 남편, 자식들에게 헌신한 아버지. 그런데 지금 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 뒤로 30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영정 앞에 절을 올렸어요. 돌아가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말이죠.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주석에 있던 자식들이 항의했지만 그 할머니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였습니다. 30년 전에 작성된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신고서였죠. 그리고 그 할머니의 큰아들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자신들 가족의 것이라고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는 단 한 푼도 갈 수 없다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30년간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을 노린 냉혈한 자식들과 평생을 바친 아내의 전쟁. 그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당신은 인생과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태수, 향년 73세. 장례식장 입구에 걸린 명패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중형 장례식장의 사무실이었어요. 평범한 규모의 장례식이었죠. 조문객들은 대부분 동네 사람들과 옛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강태수는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한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자도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서 자식 둘을 키웠습니다. 장남 민수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차녀 지영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빈소에는 고인의 아내 김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순이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아온 여자였어요. 결혼한 지 45년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도 다 말라버린 듯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딸 지영이 물을 권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3일 만의 일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하던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순이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남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큰 싸움 없이 살았고 자식들도 무난하게 키웠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죠. 조문객들이 하나같이 고인을 칭찬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성실했던 강태수를 기억했고 동네 사람들은 친절했던 그를 떠올렸어요. 아파트 경비원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던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회고했죠. 민수와 지영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지갑, 회사 사원증,
오래된 시계, 평범한 셀러리맨의 평범한 물건들이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밤 가족들은 빈소를 지키며 밤을 샜어요. 순이는 남편의 영정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4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그녀는 조용히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혼자 가지 말라고,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강태수라는 남자, 그 남자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다음날 아침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척들, 동네 지인들. 평범한 장례식의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민수는 조문객 명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지영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장례식장 입구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벤틀리가 장례식장 앞에 멈춰 섰던 거예요.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고 한 할머니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할머니의 품격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명품 한복, 진주 목걸이, 우아한 자태.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뒤로 30대로 보이는 남자 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죠. 특히 큰아들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매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혹시 아버지 회사의 사장님이신가? 아니면 먼 친척? 하지만 곧 그의 추측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영정 앞으로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얀 국화를 영정 앞에 놓으며 그녀는 남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먼저 가버린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말이었죠. 그 호칭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민수와 지영도 얼어붙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할머니는 누구이고 왜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그 할머니 뒤에 서 있던 두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절이었죠.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가 항의하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죠. 그리고 자신을 박은숙이라고 소개하며 고인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혼인신고서였습니다. 1994년 3월 15일자 신랑 강태수, 신부 박은숙.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신고서였어요. 민수가 그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영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순이는 그 서류를 보더니 비틀거렸어요. 45년이라고 믿었던 결혼 생활. 그런데 그 중간에 다른 여자와의 혼인신고서가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은숙이 조용히 밝혔습니다. 30년 전부터 강태수와 함께 살았다고, 그리고 두 아들도 낳았다고 말했죠.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조문객들은 술렁였고 가족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평범했던 가장에게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민수가 소리치며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은숙의 큰아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강민호. 30대 후반에 그는 IT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강태수의 배우자라고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니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자신들 가족의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순이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니 상속권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죠.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외쳤어요. 하지만 민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법이라고, 감정으로 재산을 나눌 수는 없다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박은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말렸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민준도 형 편에 섰어요. 법적으로 맞는 말 아니냐고, 어머니가 30년을 고생한 건데 왜 양보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순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라고 믿었는데 그중 30년은 다른 여자와도 함께 살았다니. 게다가 그 여자의 자식들이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니요. 박은숙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강태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집에서 찍은 일상 사진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에 강태수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강태수, 아이들을 안고 있는 강태수, 박은숙의 손을 잡고 있는 강태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어요. 박은숙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제주도 여행 사진이라고, 5년 전 민호 회사 창업 축하 파티 때 찍은 거라고 말했죠. 호적에는 분명히 아버지 이름이 강태수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순이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평생을 바친 남편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남편.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니. 순이는 박은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냐고, 자신이 있다는 걸 알고도 남편을 빼앗아 간 거냐고 따졌어요. 박은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자신도 외로웠고 강태수를 사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라고요. 어머니는 30년을 강태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주말마다 기다렸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순이는 매일 남편을 받잖냐고, 누가 더 희생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민호의 목소리에 미세하게 떨림이 섞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자신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왜 주말에만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유치원 친구들은 아빠가 매일 집에 있는데 자신의 아빠는 금요일 저녁에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날 행사가 있으면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왔는데 자신은 혼자였다고요. 선생님이 물었죠.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요. 민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출장 가셨다고요.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너희 아빠 진짜 있어? 너희 아빠 없는 거 아니야? 민호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 박은숙이 안아주며 말했죠. 아빠는 너를 사랑하신다고, 바쁘셔서 그렇다고요. 중학교 때는 반에서 자신만 편부 가정 같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학교 행사에 한 번만 와달라고요. 하지만 강태수는 평일이라 안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요. 대학 학비는 스스로 벌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돈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민호는 물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지, 왜 아버지는 돈을 더 안 주시는지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번 돈의 절반이 다른 가정으로 간다는 걸요. 저쪽 가정에도 자식이 둘 있다는 걸요. 그 자식들은 아버지와 매일 살았다는 걸요. 민호는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평일 가족에 대한 적개심이 컸어요. 자신들은 주말에만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저쪽은 매일 봤다는 게 불공평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식당 일하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커서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에서 저쪽 가족을 보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들은 45년을 아버지와 살았어요. 자신은 겨우 30년, 그것도 주말만이었죠. 그런데 왜 자신들이 양보해야 합니까? 민호의 이런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은숙도 몰랐어요. 민호는 항상 강한 척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평생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였어요. 박은숙은 30년간 주말 부부로 살았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일주일에 이틀 밤만 남편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순이는 평일 내내 남편과 함께 살았죠. 민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45년과 30년은 다르다고 자신들 어머니가 먼저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민준이 냉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법은 혼인신고 날짜로 본다고 감정으로 따지면 끝이 없다고 말했죠. 두 가족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순이, 민수, 지영이 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박은숙과 두 아들이 서 있었어요. 중간에는 강태수의 영정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죠. 박은숙이 아들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하자고 장례식부터 치르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명확히 해두는 게 좋다고 나중에 복잡해진다고 주장했어요. 민호가 선언했습니다. 강태수 명의의 모든 재산을 확인하겠다고요. 아파트, 예금, 보험금 모두요.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순이한테는 법적으로 한 푼도 갈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을 바보처럼 살았다고 주말마다 출장 간다는 거짓말을 믿었다고 울부짖었어요. 지영도 울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밝혔습니다. 자신들도 충격이라고 아버지한테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고 말했죠. 평일에는 서울 본사 기숙사에서 산다고 들었다고요. 뭐라고요? 박은숙의 자식들도 몰랐다는 겁니까? 박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수가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했다고 평일에는 서울 본사에서 일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한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알고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정의 자식들 모두 진실을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박은숙과 강태수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이었죠. 박은숙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으로 시간이 돌아간 듯 했어요. 당시 박은숙은 30대 초반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식당에 강태수가 찾아왔어요. 당시 강태수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출장으로 그 동네에 왔다가 우연히 식당에 들른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자주 그 식당을 찾았어요. 출장 올 때마다 꼭 들렀습니다. 박은숙의 음식 솜씨가 좋았고
무엇보다 그녀의 힘든 사연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강태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박은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어요. 몇 개월 후 강태수가 고백했습니다.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죠. 박은숙은 거절했어요. 강태수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강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집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아내와는 정이 떨어진 지 오래고 그냥 의무감으로 산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주말마다 박은숙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가끔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금요일 밤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가곤 했죠. 박은숙도 외로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강태수는 그녀에게 의지가 되었고 첫째 아이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1년 후 박은숙이 임신했어요. 강태수의 아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번째 결혼이었지만 첫 번째 결혼은 이미 파탄난 상태라고 강태수는 말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강태수의 첫 번째 가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니까요. 순이는 남편이 주말마다 출장을 간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지방 공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태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강태수는 완벽하게 이중 생활을 해냈어요. 평일에는 서울의 집에서 순이, 민숙, 지영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말에는 경기도의 다른 집에서 박은숙과 두 아들과 함께 지냈죠. 두 가정 모두 강태수를 믿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이 주말 출장을 간다고 믿었고, 박은숙은 남편이 평일에는 서울 본사에서 일한다고 믿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는 철저했습니다. 두 집의 전화번호를 서로 모르게 했고, SNS도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는 핑계를 대고 각각 다른 날 보냈습니다. 생일도 따로따로 챙겼죠. 돈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강태수는 회사 월급 외에 부업을 했습니다. 주말에 박은숙의 식당을 도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도 있었어요. 그리고 야근, 수당, 상여금 등을 철저히 나눠서 두 가정에 배분했습니다. 물론 두 가정 모두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굶고 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강태수는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 두 가정을 유지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혼하지 않고 이중 생활을 선택했을까요? 박은숙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강태수는 첫 번째 가정을 버릴 수 없다고 했다고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고, 순이도 평생 자기만 믿고 살아왔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이혼은 못한다고 했대요. 그렇다고 박은숙을 떠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미 아이까지 낳았고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강태수가 선택한 건 둘 다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긴 시간이었어요. 그 세월 동안 강태수는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이중 생활이었죠. 하지만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장례식장의 침묵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순이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은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비록 주말 부부였지만 그녀에게는 진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히 떠나버렸어요. 두 여자가 한 남자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45년의 아내였고
한 명은 30년의 아내였어요. 누가 진짜 아내일까요? 법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말이죠. 평생의 상처가 그를 냉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이 기묘한 상황을 핸드폰으로 찍기까지 했어요. 장례식장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거였으니까요. 이때 장례식장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예요.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경찰관 2명이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에 다른 가족이 나타났다고 30년간 이중 생활을 했다고 밝혔죠. 경찰관들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고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권유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조용히 해결하란 말입니까? 장례식장 관계자가 나섰습니다. 일단 빈소를 분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옆에 빈 호실이 하나 있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두 가족 모두 반대했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정식 아내라고 주장했고 민호는 법적 배우자는 어머니라고 맞섰죠.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같은 빈소를 사용하되 상주석을 2개로 나누기로 한 거예요. 한쪽에는 순이와 자식들이, 다른 한쪽에는 박은숙과 자식들이 앉기로 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누구한테 조문을 해야 할까요? 두 쪽 모두에게 해야 하나요? 결국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영정에만 절을 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법률 사이트였습니다. 상속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던 거죠. 민호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냉정한 어조로 말했어요. 아버지의 통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모든 재산 목록을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수가 거부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그걸 보여줘야 하냐고, 당신들이 누구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민호는 법적으로 자신들이 상속인이라고 재산 목록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싸움이 격해졌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서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 직원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은숙이 나서서 아들을 말렸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장례식부터 조용히 치르자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법적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고 고집했어요. 민호가 선언했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사를 부르겠다고요. 그리고 강태수의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재산 얘기를 하냐고,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외쳤어요.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이건 법적 문제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순이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강태수와 혼인신고를 했냐고, 안 했으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다고 못 박았어요.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거든요. 45년 전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많은 부부들이 혼인신고 없이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민호가 승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순이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라고, 상속권이 전혀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부터 쌓인 원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이 울면서 항의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법이 그렇게 냉정할 수 있냐고 외쳤어요.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은 법이라고, 감정으로 재산을 나눌 수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민수가 아버지의 통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매달 월급의 절반 정도가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던 거예요. 30년간 꾸준히 말이죠. 민수가 그 계좌가 뭐냐고 따지자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계좌라고, 강태수가 생활비로 보낸 거라고 밝혔어요.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그럼 자신들 집 생활비를 빼돌려서 박은숙한테 준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민호는 빼돌린 게 아니라고, 강태수가 번 돈이니까 나눠 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말은 맞았지만 순이와 자식들은 억울했어요. 그 돈이 있었으면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민수는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고 지영은 장학금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다른 가정으로 갔다니요.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강태수 명의의 아파트가 두 채 있었어요. 하나는 순이가 살던 서울의 아파트, 다른 하나는 박은숙이 살던 경기도의 아파트였죠. 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세가 5억, 경기도 아파트가 3억. 총 8억 원어치의 부동산이었어요. 거기에 예금, 보험금까지 합치면 10억이 넘을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민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10억? 작지 않은 돈이었어요. 법적으로 어머니가 배우자 상속분으로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자녀들이 나눠 가지면 됐죠. 순이의 자식 둘, 박은숙의 자식 둘. 4명이 나눠 가지는 거였어요. 민호가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법무사를 부르겠다고, 정확한 상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순이한테 직접 말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다고요. 그건 강태수 명의니까 상속 재산이라고, 순이는 권리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45년을 살던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냉정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순이가 살고 싶으면 월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영이 민호한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막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싸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박은숙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들을 말렸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자신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한테도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30년을 고생한 건데 왜 양보해야 하냐고, 법적으로 받을 것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민준도 형편에 섰습니다. 맞다고, 어머니는 착하지만 자신들이 챙겨야 한다고, 저쪽 가족한테 당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박은숙은 무력했습니다. 두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위한다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라고 주장했죠. 밤이 되었습니다. 두 가족은 각자의 상주석에 앉아 밤을 샜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영정 앞에는 국화가 쌓여가고 있었지만 그 꽃들조차 누가 바친 건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민호는 노트북으로 계속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상속법, 사실혼관계, 재산 분할. 그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생 느꼈던 불공평함을 이제야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순이는 영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5년이란 세월이 무의미했다고요. 자신이 알던 남편은 없었다고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요. 박은숙도 영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반쪽짜리였다고요. 온전히 자신만의 남편은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들이 다른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고요. 강태수의 영정 속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것처럼요. 하지만 그가 남긴 두 가족은 전쟁 중이었어요. 그가 지키려고 했던 두 가정은 이제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태수가 원했던 결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이었을까요? 죽음 앞에서 모든 비밀은 드러나고 그 비밀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장례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발인을 하루 앞두고 민수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책들, 서류들, 먼지 쌓인 물건들. 평범한 셀러리맨의 평범한 서재였죠. 그런데 책장 뒤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내가 죽은 후에 열어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혹시 유언장? 아니면 또 다른 비밀? 민수는 봉투를 들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두 가족이 여전히 서먹하게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아침 일찍부터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상속 절차에 대해 상담받고 있었던 거죠. 민수가 봉투를 꺼내 보이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민호도 통화를 끊고 다가왔어요.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강태수의 손글씨였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수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안다고 썼어요. 두 여자를 모두 사랑한다는 핑계로 둘 다 속였다고요. 자신이 죽고 나면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왜 이중 생활을 선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순이와 결혼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했어요. 두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태가 왔다고 그냥 의무감으로 살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은숙을 만났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사는 그녀가 안쓰러웠다고 도와주고 싶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이혼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순이는 평생 자신만 믿고 살아왔고 아이들도 아직 어렸으니까요. 무책임하게 가정을 버릴 수는 없었다고 썼습니다. 그렇다고 박은숙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아이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게 둘 다 지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30년간 두 가정을 오가며 살았다고 했어요. 평일에는 순이와 자식들과 함께, 주말에는 박은숙과 자식들과 함께. 거짓말로 점철된 삶이었지만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돈이 부족했다고요. 두 가정을 먹여 살리려니 항상 빠듯했다고 합니다. 부업도 하고 야근도 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두 가정에 쏟아부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썼어요. 두 여자 모두 사랑했고 내 아이 모두 소중했으니까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강태수는 법적으로 박은숙이 배우자이므로 그녀가 상속분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이에게도 뭔가를 남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 계좌를 만들어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30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순이 명의로 되어 있는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그 돈은 순이만을 위한 거라고 노후를 편히 보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통장에는 3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강태수가 순이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죠.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3억이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30년간 돈을 빼돌려서
순이한테 준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준도 분노했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와 자신들 것이어야 한다고 순이한테 줄 이유가 없다고 외쳤어요. 하지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강태수는 명확히 적어 놓았습니다. 그 3억은 순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 순이의 것이라고요.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자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특히 박은숙의 두 아들에게요. 순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녀는 평생 자신만 믿고 살았다고, 부디 서로 도우며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순이를 괴롭히거나 쫓아낸다면 그건 자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적었어요. 자신은 두 가족 모두를 사랑했고 두 가족이 서로 미워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순이에게는 45년을 속여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인생의 첫사랑이고 영원한 가족이라고 썼어요. 박은숙에게는 온전히 그녀만의 남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함께한 30년이 행복했다고 적었습니다. 박은숙은 자신의 인생의 두 번째 봄이었다고 표현했어요. 민수, 지영에게는 이런 아버지를 둬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열심히 살아달라고 적었습니다. 민호, 민준에게는 특별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쓰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특히 순이와 그 자식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들도 너희 형제라고, 서로 돕고 살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서로를 미워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이건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고,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고 책임이라고 적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으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사랑은 하나만 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자신은 두 사람을 사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게 자신의 인생이었다고 적었어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로 편지는 끝났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울고 있었어요. 45년간의 분노와 배신감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어요. 비밀 통장, 그건 남편이 끝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박은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온전히 자신만의 남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강태수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른 가족을 괴롭히는 걸 남편이 원치 않았다는 것도요. 민수와 지영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여전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이 어머니한테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민호와 민주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어요. 이건 불공평하다고, 30년간 어머니가 고생한 건데 왜 순이한테 3억을 주냐고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억울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 돈은 원래 자신들 가족 것이어야 한다고 아버지가 빼돌린 거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그 돈은 순이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강태수가 순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30년간 입금한 거였죠. 법적으로 그건 순이의 돈이었습니다. 상속 재산이 아니었어요. 민호가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 명의 통장도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명의자가 순이니까 순이 돈이라고 강태수가 증여한 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민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 증여세는 냈냐고 세금 탈루로 신고할 수 있다고 위협했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통장 존재를 오늘 처음 알았다고 남편이 비밀로 한 거라고 말했어요. 세금도 뭐도 모른다고요. 민호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편하시네요. 3억을 그냥 받으시다니. 자신들 어머니는 30년을 주말 부부로 살았는데 순이는 매일 남편을 보고도 3억까지 챙겼다고 비꼬았어요. 박은숙이 아들을 말렸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남편이 원한 게 이게 아니라고 애원했어요. 편지를 들었잖냐고 서로 도우라고 했잖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착하다고 하지만 자신은 어머니를 지킬 거라고 선언했어요. 저쪽 가족한테 당하게 놔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준도 형편에 섰습니다. 맞다고 3억이 있으면 순이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나머지 재산은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박은숙은 무력했습니다. 두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위한다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라고 주장했죠. 민호가 선언했습니다. 내일 발인을 마치면 바로 법무사를 찾아가겠다고요.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겠다고 순이는 3억 있으니 나머지 재산은 모두 자신들이 받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순이한테 직접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강태수 명의니까 상속 재산이라고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3억 있으면 전세 얻어서 살 수 있지 않냐고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45년을 살던 집에서 나가라고요? 한 달 안에요? 그게 말이 되냐고 울부짖었어요.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어요. 박은숙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순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착해서 이용당한다고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장례식장은 다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강태수의 유언이 있었지만 민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해졌어요. 평생의 상처가 그를 냉혹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절망했습니다. 3억이 있어도 45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니요. 그리고 남편의 다른 자식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니요. 하지만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태수가 남긴 건 그 편지만이 아니라는 걸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발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두 가족은 각자 상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45년 아내의 자리에, 박은숙은 30년 아내의 자리에, 내 자식들은 그 사이에 서 있었어요. 연구차가 도착했습니다. 강태수의 관이 실릴 차였죠.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연구차에는 상주 한 명만 탈 수 있었거든요. 민호가 먼저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니가 배우자니까 어머니가 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박은숙이 거부했습니다. 순이한테 양보하고 싶다고 45년이 더 오래됐으니 순이가 타는 게 맞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니가 배우자라고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박은숙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타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죠. 결국 순이가 연구차에 올랐습니다. 박은숙의 양보 덕분이었어요. 민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민호는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부동산 중개인. 그는 벌써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관이 화장로 앞에 놓였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순이가 관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관을 쓰다듬었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 안에 남편이 누워 있었죠. 순이는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듣지 못하게요. 사랑했다고 미웠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리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렵다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였어요. 박은숙도 관 앞으로 나왔습니다. 순이가 자리를 비켜줬어요. 박은숙은 관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금요일 저녁마다 찾아오던 남편, 주말마다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영원히 끝난 그 모든 것들. 박은숙도 속삭였습니다. 고맙다고요. 외로웠던 자신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닌 걸 안다고 말이죠. 내 자식들도 차례로 관 앞에 섰습니다. 민수는 아버지한테 아직 용서는 못하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지영은 울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사셨다고, 자신도 열심히 살겠다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민주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정을 돌본 건 대단한 일이라고, 아버지처럼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말했어요. 화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이 천천히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불이 켜졌습니다. 2시간 후 강태수는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유골을 수습하는 시간이었어요.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골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는 거였죠. 민호가 선언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니가 배우자니까 어머니가 모셔야 한다고요. 순이는 권리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은숙이 반대했습니다. 나누자고, 순이한테도 절반을 주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거부했습니다.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어머니 혼자 모셔야 한다고 고집했어요. 결국 신랑이 끝에 유골은 박은숙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순이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유골조차 모실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무너졌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부축했지만 순이는 걷지도 못했어요. 남편의 유골도 못 모시고 집에서도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화장장을 나오는 길, 민호가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주까지 서울 아파트를 비우라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순이가 애원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45년을 살던 집인데 당장 어디로 가냐고 울먹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억 있으면 전세 얻을 수 있다고,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대답했어요. 지영이 민호한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이 나쁜 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수가 막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렸어요. 두 가족은 각자의 차에 올랐습니다. 순이는 민수, 지영과 함께, 박은숙은 두 아들과 함께.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순이의 차 안은 침울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박은숙의 차 안에서는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은숙이 아들들을 나무랐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순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냉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착하다고, 저쪽 가족한테 이용당한다고 반박했어요. 법적으로 받을 거 받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따졌습니다.
민준도 형편에 섰습니다. 맞다고, 어머니는 30년을 주말 부부로 고생했다고 왜 양보해야 하냐고 주장했어요. 박은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위한다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라고 우겼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약속대로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강태수의 모든 재산을 조사했어요. 서울 아파트 5억, 경기도 아파트 3억, 예금 1억 5천, 보험금 1억, 총 1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박은숙이 배우자 상속분으로 5억 2,500을 받고 나머지를 자녀 넷이 나눠 가진다고요. 그러면 각 자녀당 약 1억 3천씩 받게 된다고 계산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더 많이 받고 싶었습니다. 법무사한테 물었어요. 순이의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할 방법은 없냐고요. 법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도 친자식이니까 상속권이 있다고, 포기는 자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민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민수와 지영을 설득해야 했어요. 아니면 압박해야 했죠. 민호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순이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서울 아파트는 강태수 명의이므로 상속 재산이라고 한 달 내에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안 나가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어요. 순이가 내용 증명을 받고 울었습니다. 정말 쫓겨나는 거였어요. 45년을 살던 집에서요.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어머니를 지킬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순이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니까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요. 다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증명이 뭐냐고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45년간 부부로 산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주민등록, 이웃 증언, 사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희망을 품었습니다. 증거는 많았어요. 45년간 같은 주소에 살았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사이에 아파트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수가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법정까지 가기로 결심했어요. 한편 민호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서 서울 아파트를 감정받았어요.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세입자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를 쫓아낸 후 아파트를 임대해서 수익을 내려는 계획이었어요. 박은숙이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순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어머니는 30년을 주말 부부로 살았다고 왜 양보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박은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하냐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냉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착해서 이용당한다고, 세상은 냉정하다고 대답했어요. 박은숙은 무력했습니다. 아들을 말릴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이 자신을 위한다고 우기니까요. 두 가족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순이를 지키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순이를 쫓아내려 했어요. 그 중간에서 박은숙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나갈 곳이 없었거든요. 3억이 있어도 당장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다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경했어요.
일주일 내에 안 나가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순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강제 집행이라니요. 정말 쫓겨나는 거였어요. 민수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머니가 45년간 강태수와 부부로 살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재판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개월은 걸릴 거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 사이에 순이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차 없었습니다.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요. 순이를 아파트에서 내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은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고 선언했어요.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박은숙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순이를 만나겠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어요. 만약 민호가 계속 순이를 괴롭히면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호가 반문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시겠다고요? 박은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겠다고요.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속 포기라고요? 5억이 넘는 돈인데요. 박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쳤냐고, 왜 자신들 것을 포기하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박은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태수가 원한 게 이게 아니라고, 서로 돕고 살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은숙은 단호했어요. 이미 결심한 거였습니다. 박은숙이 순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순이는 놀랐습니다. 박은숙이 왜 왔을까요? 박은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사과했어요. 자신이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이가 울었습니다. 박은숙한테 화낼 수도 없었어요. 박은숙도 피해자니까요. 박은숙도 남편한테 속았고 이제 아들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박은숙이 제안했습니다. 같이 해결하자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순이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박은숙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아들들을 설득하겠다고, 안 되면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어요. 순이가 더 놀랐습니다. 상속 포기라니요? 5억이 넘는 돈인데요. 박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강태수가 원한 게 이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죄책감이 있다고, 30년간 남의 남편을 빼앗아 산 거 아니냐고 고백했습니다. 순이가 박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둘 다 속은 거라고 위로했어요. 박은숙도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박은숙이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에게 숨겨둔 게 하나 더 있다고요.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냐고요? 박은숙이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다고요. 평일인데도 갑자기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그날 강태수는 이상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강태수는 거절했습니다. 그냥 잠깐 쉬다 가겠다고요. 박은숙이 차를 끓여주고 옆에 앉았습니다. 강태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고요. 박은숙이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진지했어요. 심장이 안 좋다고, 언제 갈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태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박은숙한테 부탁했다고 합니다. 강태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 봉투를 잘 보관해달라고, 자신이 죽으면 순이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주라고요. 아이들이 순이를 괴롭힐 때 줘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은숙이 물었다고 해요. 왜 자신한테 맡기냐고요? 강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박은숙이 가장 마음이 착하니까요. 순이를 지켜줄 사람은 박은숙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박은숙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강태수가 너무 진지해서 봉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꼭 전해주겠다고요. 일주일 후 강태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은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예감이 맞았구나.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구나. 장례식장에서 민호와 민준이 순이를 괴롭히는 걸 보며 박은숙은 깨달았습니다. 강태수가 이걸 예상했구나. 아들들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하지만 봉투를 줄 타이밍을 못 잡았습니다. 아들들이 너무 강경했거든요. 민호가 변호사까지 고용하고 순이를 쫓아내려 하는 걸 보며 박은숙은 겁이 났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 봉투를 주면 민호가 더 화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이가 강제 집행당할 위기에 처하자 박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박은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이한테 건넸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작 줬어야 했는데 아들들이 강경해서 타이밍을 못 잡았다고 사과했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순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태수의 손글씨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와 서류가 나왔습니다. 편지부터 읽었어요. 강태수가 순이한테 쓴 편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했어요. 45년을 속여서 당신을 배신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안다고 썼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첫사랑이고 영원한 가족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류를 보라고, 그게 자신이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이가 서류를 봤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어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서울 아파트를 순이에게 유증한다고 명시했어요.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거였죠. 법적으로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45년간 자신을 믿고 살았다고, 그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밝혔어요. 서울 아파트는 순이가 평생 살던 집이니까 당연히 순이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박은숙과 그 자식들이 순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만약 누군가 순이를 쫓아내려 하면 이 유언장으로 법적 대응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순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려 했구나.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구나. 비록 거짓말쟁이였지만 자신을 사랑하기는 했구나. 박은숙도 울었습니다. 강태수가 두 여자 모두를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박은숙한테는 법적 배우자 지위를 주고 순이한테는 집을 준 거였죠. 순이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주냐고, 진작 줬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요. 박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들들이 워낙 강경해서 타이밍을 못 찾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겁이 났다고, 민호가 더 화낼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순이가 박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지금이라도 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은숙도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한 남자 때문에 고통받았던 두 여자.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박은숙이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을 민호한테 보여주겠다고, 아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어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박은숙이 민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민호가 유언장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왜 이제 나오냐고 따졌어요. 박은숙이 설명했습니다. 강태수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자신한테 맡겼다고, 순이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왜 자신한테 맡겼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순이를 지켜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강태수가 말했다고요. 민호가 유언장을 검토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도장이 찍혀 있었고 공증도 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었습니다. 민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는 순이 거라는 건가요? 5억짜리 아파트를요? 박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물었어요.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정식 유언장이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상속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어요. 민호가 분노했습니다. 그럼 5억이 날아가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배신한 거였습니다. 민준도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한테 왜 이제야 보여주냐고, 진작 숨겼어야 했다고 소리쳤어요. 박은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이건 강태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들한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순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은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거였어요. 박은숙이 아들들한테 말했습니다. 강태수의 뜻을 따르겠다고, 순이와 화해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만약 아들들이 계속 순이를 괴롭히면 자신의 상속분도 순이한테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럴 수 있냐고 물었어요. 박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대답했어요. 민호와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박은숙이 덧붙였습니다. 강태수가 원한 건 두 가족이 서로 돕는 거였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신은 강태수의 뜻을 따르겠다고, 아들들도 따라주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민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까지 적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유언장이 있으니 서울 아파트는 어차피 포기해야 했어요. 결국 민호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다고, 순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은숙이 순이한테 달려갔습니다. 유언장을 보여줬다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순이가 박은숙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울먹였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두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강태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유언장 덕분에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순이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3억도 있었습니다. 순이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어요.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죠.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낯설었고 저녁에 혼자 밥을 먹는 게 쓸쓸했습니다. 박은숙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지만 점점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가끔은 만나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두 여자는 이상한 우정을 쌓아갔어요.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같은 남자 때문에 고통받았던 두 여자.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서로뿐이었으니까요. 한편 민호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IT 사업을 크게 확장했는데 투자가 실패한 거예요.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민호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처음에 민호는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밤마다 민호는 잠을 못 잤어요.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30년간 두 가정을 먹여 살렸는데 자신은 회사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구나. 어느 날 밤 민호는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근처 공원묘지에 어머니가 임시로 모셔둔 곳이었어요.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호가 아버지한테 속삭였어요. 미안하다고요.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아서 미안하다고요. 순이와 그 가족을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해가면서 민호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요. 민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어요. 박은숙이 물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냐고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2억이요. 박은숙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한테 그렇게 큰 돈이 없다고 말했어요. 상속받은 재산이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에 묶여 있다고 설명했어요.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를 팔자고요. 그럼 3억이 나온다고 2억을 자신한테 주고 어머니는 1억을 가지라고 말했어요. 박은숙이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야 하나요? 하지만 그 아파트가 없으면 자신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박은숙이 민호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필요하냐고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자신도 끝이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박은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고 아파트를 팔겠다고 약속했어요. 민호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팔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은숙이 살 곳이 없었던 거예요. 1억으로는 서울 근처에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은숙이 고민하고 있을 때 순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가 제안했어요. 자신의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요. 박은숙이 놀랐습니다. 함께 살자고요? 순이가 설명했습니다. 자신도 외롭다고 박은숙도 갈 곳이 없다고 들었다고 같이 살면 서로 좋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박은숙이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인데 그 집에서 같이 산다고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둘 다 피해자였다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박은숙이 감동했습니다. 순이의 넓은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결국 박은숙이 순이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두 할머니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방에서 잠을 설쳤어요. 이게 맞는 일인가, 같이 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박은숙이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식당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순이가 그 소리에 깼습니다. 평소에는 8시에 일어나는데 말이죠. 조금 짜증이 났지만 참았어요. 박은숙이 녹차를 끓였습니다. 아침에는 녹차를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이도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하지만 순이는 커피파였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안 마시면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어요. 박은숙이 녹차를 권했습니다. 아침에는 녹차가 좋다고 말이죠. 순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커피를 마시겠다고 대답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은숙은 재료를 종류별로 정리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채소는 채소끼리, 고기는 고기끼리. 하지만 순이는 그냥 아무데나 넣는 스타일이었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박은숙이 요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순이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은숙의 요리는 좀 싱거웠어요. 순이는 짠 음식을 좋아했거든요. 저녁에는 TV를 봤습니다. 박은숙은 드라마를 보고 싶었지만 순이는 뉴스를 보고 싶었어요. 결국 뉴스를 봤습니다. 순이의 집이니까요. 하지만 박은숙은 조금 아쉬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두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려고 노력했죠. 일주일째 되던 날 첫 갈등이 터졌습니다. 강태수 사진 때문이었어요. 순이는 강태수 사진을 거실에 두고 싶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은숙은 그게 불편했습니다. 거실에 두면 자꾸 눈에 띄잖아요. 방에 두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순이가 반발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집이고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했어요. 박은숙도 맞섰습니다. 자신의 남편이기도 하다고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대답했어요. 두 할머니는 서로 말을 높였습니다. 45년과 30년 중 뭐가 더 중요하냐는 논쟁이 시작됐어요. 순이는 자신이 먼저라고 주장했고 박은숙은 법적으로 자신이 아내라고 맞섰습니다. 말싸움이 격해지려는 순간 두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러려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걸요. 순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말했어요. 박은숙도 사과했습니다. 자신도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죠. 두 할머니가 타협안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2장 준비하기로 했어요. 하나는 순이가 가지고 있던 사진, 다른 하나는 박은숙이 가지고 있던 사진. 두 사진을 나란히 걸기로 했습니다. 거실벽에 강태수 사진이 2장 걸렸어요. 한 장은 젊은 시절의 강태수, 다른 한 장은 중년의 강태수. 두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상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할머니는 서로에게 적응해 갔습니다. 박은숙은 아침에 조용히 움직이려 노력했고 순이는 커피와 녹차를 함께 준비했어요. 냉장고도 함께 정리했고 TV 프로그램도 번갈아 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이가 몸이 안 좋아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열도 나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박은숙이 걱정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고 죽을 끓여줬어요. 부드러운 야채죽이었습니다. 순이가 죽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이 맛이라고, 강태수가 좋아하던 맛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은숙도 울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이가 자신한테 가르쳐줬다고 아플 때 이 죽을 끓여달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두 할머니는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그 남자가 두 여자 모두를 생각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두 할머니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함께 차를 마시고, 점심은 함께 준비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시장도 함께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두 분이 같은 남자의 부인이라며 어떻게 함께 사냐며 수군거렸죠. 처음에는 두 할머니도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당당해졌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제 친구라고요. 박은숙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프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편 민호는 박은숙한테서 받은 2억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결국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호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순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이가 민호를 만나자고 했어요. 민호는 놀랐습니다. 순이가 왜 자신을 만나자는 걸까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순이가 민호를 보더니 말했어요. 사업이 어렵다고 들었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도와주다니요? 자신이 순이를 그렇게 괴롭혔는데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박은숙 때문에 도와주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순이가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자 없이요. 천천히 갚으라고 박은숙이 걱정하니까 도와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순이가 도와주다니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순이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위로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은숙과 자신은 이제 친구라고, 박은숙의 아들이니까 도와주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민호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요. 돈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걸요. 순이와 박은숙은 서로를 용서하고 친구가 되었는데 자신은 여전히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요. 민호가 순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했던 일, 집에서 쫓아내려 했던 일, 모두 잘못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순이가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 잊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박은숙이 민호 걱정을 많이 한다고 좋은 아들이 되어주라고 말했어요. 민호가 어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숙이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이제라도 깨달아서 기쁘다고 말했어요. 민준도 형을 따라 변했습니다. 순이와 박은숙한테 사과했어요. 그동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두 할머니가 민준을 용서해줬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고 말했어요. 민수와 지영도 민호, 민준과 화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졌어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니까요. 민호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벚꽃이 만발한 어느 토요일 오후 한 레스토랑에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순이, 은숙, 민수, 지영, 민호, 민준. 6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순이의 생일이었어요. 73세 생일이었죠. 박은숙이 이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모두 함께 축하해주자고 말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순이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박은숙이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식들도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가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3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특별한 생일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의 두 가족이 함께 모여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주다니요. 순이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순이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모두에게요.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민수가 어머니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요. 오히려 이렇게 가족이 늘어난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박은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혼자였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된다고요. 순이와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두 할머니는 이제 진짜 베프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시장도 함께 가고 드라마도 함께 봤어요. 밤에는 강태수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자신들도 그렇다고 형제가 늘어나서 좋다고 민호 오빠와 민준이 있어서 좋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들도 누나와 민수 형이 생겨서 좋다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처음에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순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자고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3년 전 장례식장에서의 전쟁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 레스토랑 앞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걸으면서 순이와 박은숙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네 자식들은 뒤에서 따라왔어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은숙에게요. 강태수 무덤을 만들까 하는데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박은숙이 놀란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무덤을 만들자고요? 순이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박은숙이 유골함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모셔야 하지 않겠냐고요. 박은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어디에 만들까 물었어요. 순이가 제안했습니다. 서울 근교 공원묘지는 어떠냐고 둘 다 찾아가기 쉬운 곳으로 하자고요. 박은숙이 동의했습니다. 좋다고 같이 자리 보러 가자고 말했어요. 두 여자는 웃었습니다. 한 남자의 무덤을 함께 만들기로 한 두 아내. 세상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며칠 후 6명은 함께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좋은 자리를 골랐어요. 벚나무 아래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하게 새겼습니다. 강태수 1952-2024 두 가족을 사랑한 남자. 편히 잠드소서. 간단한 문구였지만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무덤을 만드는 날 6명이 모였습니다. 박은숙이 가지고 있던 유골함을 가져왔어요. 유골을 무덤에 모시고 모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순이가 먼저 절을 하고 박은숙이 절을 하고 네 자식들이 차례로 절을 했어요. 민수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요. 편히 쉬라고 자신들은 이제 괜찮다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라고 말했어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요. 아버지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다고 처음에는 돈만 받지만 이제는 사람을 보게 됐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순이와 박은숙을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에 사로잡혀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제는 이해한다고요.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라는 걸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고요. 비록 복잡한 방식이었지만요. 순이와 박은숙은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순이가 속삭였습니다. 남편에게요. 당신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요. 당신이 남긴 가족들이 서로를 보살피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박은숙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숙도 속삭였습니다. 고맙다고요. 강태수와 함께한 30년이 행복했다고 그리고 순이를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이제 편히 쉬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강태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덤 참배를 마치고 6명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민호가 발표했습니다. 새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작게 시작한다고 순이한테 빌린 돈도 곧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냐고 말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빌린 건 꼭 갚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자신이 배운 거라고요. 박은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다고요.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상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요. 그날 이후로 6명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때로는 순이와 박은숙의 집에서, 때로는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눴어요. 명절에도 함께 보냈습니다. 설날, 추석, 강태수의 기일까지 모든 중요한 날들을 함께 보냈어요.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을 공유했던 두 아내, 그리고 이복 형제자매인 4자식. 하지만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순이와 박은숙은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외로울 때 서로를 찾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했어요.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는 이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4자식들도 진짜 형제자매처럼 지냈어요. 민수와 민호는 형제처럼 술을 마셨고 지영과 민주는 남매처럼 서로를 챙겼습니다. 어느 날 민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강태수의 첫 손자였어요. 순이는 기뻐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박은숙도 만났어요. 박은숙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은숙도 왔냐고요. 박은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우리 손자인데요. 우리 손자. 그 말에 순이도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강태수의 손자는 두 할머니의 손자였습니다. 두 할머니는 함께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갓 태어난 아기가 보였어요.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였습니다. 순이가 속삭였습니다. 강태수를 닮았다고요. 박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눈매가 똑같다고 말했어요. 두 할머니는 나란히 서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이상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강태수가 남긴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사람이었어요. 두 여자, 4자식, 그리고 이제 손자까지. 복잡하게 얽힌 인연들이었지만 그 인연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탐욕도, 순이의 절망도, 박은숙의 죄책감도 모두 치유되었어요.
그것이 어쩌면 강태수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말이죠.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강태수의 무덤 앞에는 지금도 매년 봄이면 6명이 모입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요. 민수의 아이들, 민호의 아내, 지영의 남편, 민준의 약혼자까지. 가족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상하게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 되었어요. 순이와 박은숙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70대 후반이 된 두 여자는 함께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가끔 여행도 함께 가고 매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죠. 어느 날 두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박은숙에게요. 우리 참 이상한 인생 살았다고요. 박은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후회는 안 한다고요. 덕분에 좋은 친구도 생겼고 가족도 늘었으니까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처음에는 끔찍했지만 지금은 감사하다고요. 박은숙을 만난 게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박은숙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순이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했어요. 두 할머니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행복한 미소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어요. 두 할머니는 나란히 앉아 그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그 사랑 때문에 고통받았던 두 여자.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는 두 친구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강태수의 이중 생활은 분명 잘못이었어요. 민호의 탐욕도 잘못이었죠. 하지만 그 잘못들이 남긴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 그것이 이 이상한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들도 만날 거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상처조차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나쁜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강태수의 무덤 위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함께 모여 웃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이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그것이 강태수가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욕심과 분노도 용서와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이해와 용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